(3월 2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은교입니다. 자, 오늘 새 학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입학, 개학, 개강 맞은 어린이 또 학생들 그리고 네. 부모님들. 자, 괜히 설레고 긴장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힘 팍팍 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죠. 오랜만에 또 효과를 썼습니다. 자, 멋진 여러분의 멋진 시작을 네. 상클이 마음 가득 담아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좋은 시작을 샘나 하는 건지 뭔지 누가요? 모르겠는데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람도 좀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우선 따뜻하게 기운 내서 챙겨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영화 관람권 받으실 두 분의 행운의 주인공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익한 정보 재미나게 전달해주는 클래스라고 해주신 매드송님, 그리고 출근길 유튜브로 보다가 어제 3일절 휴일이라서 TV로 보고 있나요 해주신 서러브 스타님 고맙습니다. 네, 매일매일 두 분 뽑습니다. 상클 1시간 생방송 보시면서 어느 장면에서든 어떤 사람이든 좋습니다. TV 화면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실 때 이제는 잊지 않으셨죠? 해시태그 JTBC 상암동 클래스 함께 달아주세요. 네,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날씨 막내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오늘 아침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네,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 지 하루 만에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온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출근길이 다소 쌀쌀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빠르게 물러가겠습니다. 아주 잠깐 머무는 추위지만 하루 만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전북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은 데 더해 찬바람도 쌩쌩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조한 공기 탓에 산불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어제 오전부터 건조 경보로 강화가 돼서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서 하늘도 활짝 웃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영하 1도, 청주, 전주 0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전주, 광주 8도에 그치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감기 걸리기 정말 쉽겠습니다. 오늘은 두툼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개강 첫날 도로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3월 들어 맞이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상쾌한 하루 되시면 좋겠는데요. 부지런히 이동하는 분들로 출근 정체가 차츰 늘기 시작합니다. 북부간선로는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시내 나들목일 때 이미 꽉 막혀 있습니다. 월릉 분기점까지 시속 15km 정도로 아주 느리게 통과하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도 정체가 그새 길어지면서 특히나 천호대교부터 잠실대교 남단까지 쭉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 지역에서 도심으로 들어서는 차량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 시각 용인-서울선은 서울 쪽으로 서수지부터 서분당 통과하기가 어렵고요. 분당 수서로 이용하시더라도 청담대교 방향으로 여느 출근 시간대처럼 탄천부터 수서 나들목까지 이렇게나 꽉 막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부선의 도심 정체는 잠원 나들목에서 양방향으로 이어지는데요. 서울 쪽으로 판교분기점부터 양재를 거쳐 반포까지는 47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는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미 정부가 매우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소셜미디어 틱톡, 미국에서 이걸 못 쓰게 하는 법안이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I don't have TikTok on my phone. I think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TikTok is working with the CCP and sharing that data. 그리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로 숨진 사람만 최소 4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머니클래스, 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주목받고 있다는데 전문가에게 들어보고요. 상클라이프, 귀여운 강아지 멍뭉이냐, 90년대 정치판을 묘사한 대회비냐, 개봉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과거사, 그러니까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등은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고도 했는데요.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이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북핵 위협 고조 등 국제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제 침략의 부당함, 반성과 사과 촉구,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권 침탈의 원인을 언급한 대목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야당은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이냐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친일 세력의 논리라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친일파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가해자인 일본에게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굴욕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꼬집었습니다.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은 전쟁 국가로 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 정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이 21세기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의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등의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부터 이익이 많이 나면 미국 정부와도 나눠야 한다까지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75쪽짜리 반도체 지원금 신청 공고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고 싶은 기업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적어뒀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건 미국의 경제와 안보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기관에 첨단 반도체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신청 기업의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재무 상태가 좋은지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기밀이고 그 정보인데 그거를 밝혀야 되잖아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 조건을 다 지키려면 보조금을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독든 성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신청을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건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건데 안 받으면 미국 편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21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29조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아예 못 쓰게 하는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불똥이 이제 소셜미디어로 옮겨 붙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에게 틱톡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틱톡의 사용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이번엔 아예 법을 바꿔버리기로 한 겁니다. 미국에서 이미 1억 명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틱톡은 사용자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I don't have TikTok on my phone. I think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TikTok is working with the CCP and sharing that data. 전날 백악관은 앞으로 한 달 안에 모든 정부기관의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캐나다, 일본 정부도 보안이 우려된다며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중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마이클 매컬 외교위원장은 틱톡을 스마트폰에 침투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틱톡 측은 실제 정보에 근거한 게 아닌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중국 외교부는 미국 같은 강대국이 스마트폰 앱 하나를 두려워한다며 비꼬았습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막는 일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에게까지 전해질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던 LA 흥사단 본부 건물이 LA 역사기념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한때 철거가 될 위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LA 당국이 직접 건물을 관리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한 주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든 흥사단 단원들이 1932년 자금을 모아 구입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다가 2년 전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철거 직전까지 갔습니다. 보시는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부동산 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이 건물을 사들이기로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최종 독립운동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LA시 의회는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이 건물을 역사 유적으로 지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This is Los Angeles' history too, about Koreans fighting for independence outside of Korea. I'm really appreciative that the Korean government understood and, gave the money to actually buy the piece of property. 사적지로 지정되면 LA 당국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고 시 예산을 들여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 지속 가능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훈당국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와 미국 차원의 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지금 핸드폰 들고 찍어주세요. 자, 샵 JTBC, 샵 상암로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그리고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해시태그. 오늘 뭐 준비해온 거 없으세요? 자꾸 이렇게 드리번하게 매일 이러는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어제 태극기 퍼포먼스 좋았다고 네. 주변에서 말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오늘 이도성 기자는 구두에 힘을 양껏 싣고 오셨는데 예. 네, 첫 번째 맛있는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볼까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3.1절의 일장기가인데요.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제 세종시 한 아파트에 떡하니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이게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저희 취재진 정영재 기자가 직접 해당 아파트에 찾아가 봤는데요.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 위로 저렇게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장기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도 저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 주민들에 따르면 3.1절 아침 갑자기 일장기가 저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 돼? 화가 난다고 해야 될까? 황당하다고 해야 네, 될까요? 황당하고 화도 나는데 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경찰도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거친 말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삐 처리를 하긴 했지만 뭐 들렸죠? 네.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일본 사람이냐 한번 나와봐라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그 총기가 합법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제 무서운 정말 분이에요. 어제 정말 얘기를.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왜 저런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관심을 받고 싶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저도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저렇게 소란이 커지니까 해당 아파트 주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정장을 입은 채로 나타났는데 JTBC 취재진의 자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 집주인이요? 네. 일장기 선거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일본 사람이랑 일본 국기 걸었어요. 오늘 제가 일본인이고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옹호의 입장을 좀 표시하는 표식이라고 좀. 네, 저렇게 내려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녀 한 명씩 두 사람이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매체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이 입주민 등록카드에는 40대 한국인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네. 뭐 본인은 일본인이라고 하는데 뭐 진실이 뭔지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어로 된 문패를 걸고 사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항의는 계속 이어졌고 오후 5시쯤 일장기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일본인이라고 하기엔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발음이 좋더라고요. 뭐 입주민 카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진실은 조금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뭐 관심 받고서 그랬던 거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면 제대로 받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뭐한 3일절에 일장기 걸고 뭐 대통령도 언급하고 보수단체도 언급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니 대통령부터 문제야 솔직히. 황당한 일입니다. 네. 황당합니다. 다음 도시락으로 바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도시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널 믿었는데. 누가 또 배신했어요? 또? 저 정말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마시는 이 제로 음료 때문인데요. 미국의 한 연구진에 따르면 설탕 대체제로 쓰이는 인공감미료 에리스리톨, 이게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당 알코올의 한 종류인데 이게 이렇게 제로 칼로리 음료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요리할 때도 쓰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또 단맛이 설탕의 70% 정도이고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음식에 쓰는 감미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90% 넘게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0칼로리 감미료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에리스리톨이 섭취하는 실험을 했더니 혈액이 엉기고 굳어 혈전이 생기는 결과가 연구 결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거 진짜 많이 먹는데. 저 브랜드. 네, 이거 싫어해요? 이게 감미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 브랜드에서 저걸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강을 챙기겠다고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식품을 먹은 건데 이게 역으로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현재까지 뭐 연구 결과니까 네. 가능성일 뿐이긴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클리브랜드 병원 스탠리 하젠 박사 연구진이 했는데요. 1,157명의 건강 기록을 분석했더니 에리스리톨이 심장 질환 위험과 가장 관련이 높은 물질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에리스리톨, 발음이 잘 안 되네. 에리스리톨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적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동물 실험에서 혈전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알아냈고요. 이런 내용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담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우리가 우려하는 그 설탕 많이 네. 쓴 뭐 이런 거나 감미료를 다른 걸 쓴다고 해서 또 건강에 뭐 좋은 것도 또 아니죠. 네, 아니죠. 똑같이 나쁩니다. 또 단 게 없으면 이게 그렇죠. 성질이 고약해지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푸석푸석하죠. 조금 좀 적게 먹는 게 뭐 좋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아직 실험 결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귀여운 곰돌이로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불법 맞아요? 물음표인데요. 이게 요즘 전동 키보드 이동할 때는 편리하지만 참 골칫거리라는 이 보도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뭐 사고도 자주 나고 아무데나 주차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자체가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신고를 받고 견인도 합니다. 이걸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저희 JTBC 뉴스룸 김한수 기자가 보도한 영상인데요. 네. 한 남성이 새벽 시간대에 제대로 주차된 이 전동 킥보드 4대를 옮겼어요. 이거 왜 옮길까? 근데 거길 하필 차도로 옮겼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 저런 식으로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요. 이런 행동을 한 뒤에 1시간 정도 지나서 견인차가 나타나 수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의심이 되네요. 맞아요. 뭔가 돈이 될 것 같은 냄새가 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렇게 견인이 되면은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가 한 대당 4만 원을 주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하, 견인업체에서 역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인업체가 돈 때문에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아하. 의심이 저도 들고 이용주 캐스터도 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가 되거든요. 이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업체에게 견인료를 가지고 가게 되고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놨고 업무방해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결과론적으로 잘 주차해놓고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면은 전동 킥보드 제대로 주차를 했더라도 불법 주차 위치에 옮겨져 있다. 이게 있다. 여기 사진이 찍혀서 있어 비용이 청구되면은 이거 내가 안 했다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주차했을 때 그 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정도밖에 대비책이 없긴 합니다. 네. 이용자가 피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지난 1년간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건수는 서울에서만 6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 얼마나 진짜 불법 주차인지 사실 확인할 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뭐 모든 킥보드를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사건 경찰이 조만간 견인 업체 측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공유 경제라고 하죠. 네.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 이런 거 서로 믿고 하는 거잖아요. 신뢰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좀 발생하면 그런 신뢰가 깨지니까 이런 생태계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바로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ey World Boy! 굿모닝 대한민국.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슬픈 그리스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객 350여 명을 태우고 달리던 두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열차가 부러진 엿가락처럼 이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맨 앞쪽 기관실은 완전히 구겨졌고요. 아이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었죠.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한밤중에 그리스 중부 라리사 인근에서 열차 두 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같은 선로 위를 달리던 두 열차는 맞은편에 다른 열차가 달려오고 있는 걸 모른 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40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는데요. 부상자가 워낙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상황입니다. 열차에 탑승했던 생존자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Ένα μεγάλο μπαμ ακούσαμε, 10 δευτερόλεπτα εφιαλτικά. Αναποδογυρίζαμε μέσα στο βαγόνι μέχρι να πέσουμε πλάγια και να σταματήσει τέλος πάντων η ορμή του. 자, 안타깝게 희생자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주말 축제를 즐기고 귀가하던 대학생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당국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고 원인은 좀 나왔나요? 예, 일단 그리스 경찰은 라리사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역장이 선로 변경을 잘못 지시한 탓에 두 열차가 같은 선로를 달리다 충돌한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현장에 철도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자 기술적인 결함도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피지컬 100 소식입니다. 인기 많잖아요. 저도 봤어요. 엄청 지금 뜨겁죠. 세계 주요 외신들이 피지컬 100이 왜 인기가 있는지 그 비결을 분석했는데요. 야. 먼저 영국 BBC입니다. 다음 이 한국 문화 트렌드는 K 리얼리티 쇼라는 이 제목으로 피지컬 100 열풍을 조명하면서요. 인기 비결로는 다른 글로벌 예능에서는 보기 힘든 카마라데지, 동지애를 꼽았습니다. 동지애. 해외 팬들은 동지애에 의해서 매료됐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끼리 서로 응원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최약체팀이라고 됐던 팀이 맞아요. 강한 팀이 이기잖아요. 이기는 모습. 그렇죠. 뭐 이런 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의 묘미도 있고 뭔가 우리나라 특유의 정 같은 게 맞아요. 반영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보기도 좋죠. 네. 자, 미국 MBC는 더 눈길 끄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Destroys misconception around Asian bodies.
아시아인의 신체에 대한 오랜 선입견을 파괴했다는 내용이에요. MBC는 역사적으로 서구 사회는 힘에 대해 상상할 때 백인 또는 이 흑인의 몸을 떠올렸는데 아시아 출연진들은 이러한 역학을 깼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여성 참가자들이 당당히 몸을 자랑하는 모습은 아시아인의 여성스러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짚었습니다. 몸들이 다 좋더라고요. 예. 해외에서는 이렇게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에 좀 중심에 맞아요. 서기도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 출연자의 학폭 논란에 이어서 결승전 조작 의혹까지 조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논란이 진정되고 2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무려 14인 대가족의 일상이 공개돼 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식품 공장일까요? 와. 빵을 착착착 뭐야? 올려놓는데 오픈 바로 앞둔 식당 주방 풍경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여성은 미국 뉴욕주에 사는 알리샤인데요. 본인이 낳은 아이 4명에다가 8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총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12명이요? 뭐 요즘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12이나 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진짜 한 부대죠. 본인과 남편까지 포함하면 총 14명. 정말 요즘에 보기 힘든 대가족입니다. 알리샤는 몇 해 전부터 자신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는데요. 눈코 뜰 새 없이 살림에 매달리는 모습이 공개되자 대단하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빨래 한 번 하면은 이 4시간은 기본이고요. 2주일 동안 가족들이 신고 다닐 양말만 정리한다 쳐도 1시간은 훌쩍 사라진다는데요. 정말로 이 살림 강도가 장난이 아닌데 알리샤는 슈퍼 엄마인가 봐요. 이걸 다 홀로 뚝딱 해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존경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화가 조금 나는 부분이 다른 가족들은 안 도와주나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영상 보신 분들도 그런 질문 제일 많이 한다고요. 근데 알리샤는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한다며 자녀들은 그냥 뛰어놀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입양된 아이들을 언급하면서 이미 힘겨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즐길 자격이 있다고도 이 말씀을 했다네요. 근데 말은 저렇게 해도 정말 육아와 집안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데. 예, 그렇죠. 알리샤와 남편은 결혼 후 9년간 불임과 유산을 겪었다는데요. 2011년부터 입양을 시작해서 비로소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이 가족의 모습을 꾸려낸 지금이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가영 앵커 시작해 주세요. 봄이 왔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미롭습니다. 봄 도망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봄 오고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좀 쌀쌀해서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꽃으로라도 먼저 봄을 좀 느껴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쁘다.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 꽃들 다 조화입니다. 어제는 가짜 로봇 코끼리였고 네. 오늘은 가짜 꽃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하네요. 이것도 이게 죄다 이 쓰레기로 만든 건데요. 그냥 봐서 전혀 모르겠죠? 몰랐어요. 네, 프랑스의 예술가 윌리엄 아모르의 솜씨입니다. 이 남성은 파리의 거리와 해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을 싹 주워다가 이 꽃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데요. 신기하다.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을 펼친 지도 벌써 8년이 넘어가는데 도통이 재료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바깥에만 나가면 쓰레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이게 웃픈 얘기네요. 네, 맞아요. 비닐봉지는 튤립이나 양귀비꽃으로 재탄생되고요. 보통 한 송이 만드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잘 받았다가 따라 해볼 만도 한 것 같아요. 쓸모없는 쓰레기에서 새로운 생기를 찾아내는 그의 작품들은 현재 유명 미술관, 전시회나 패션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이죠. 예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떴다 하면 주가 들썩, 행동주의 펀드란. 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 펀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 뜻을 찾아보니까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문제점을 고치라고 압박하는 펀드라고는 하는데 좀 어렵네요. 자, 이게 대체 뭐길래 우리 증시에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행동주의 펀드 요새 뜨거운 이유가 이 펀드가 개입한 주식들의 주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표부터 보실까요? 네. 크게 한 3가지 종목만 뽑아왔었는데요. 네. SM 그리고 BYC,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상장 종목들입니다. 아, 네네. 연초 이후에 주가 상승률 볼까요? SM은 무려 66%.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3월이니까. BYC는 36%, 오스템 임플란트는 35%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야.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일명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네. 뭐 온라인이라든가 또 트러스트한 자산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특정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반응을 힘입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럼 실적이 되게 굉장히 좋은데 네. 행동주의 펀드가 정확히 뭔가요? 헤지 펀드입니다. 펀드긴 펀드인데 원어로 하면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요. 액티비스트 헤지 펀드라고 하는데 액티비스트. 우리가 보통 주식 펀드들은 그냥 사놓고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죠. 네. 근데 이런 펀드들은 들어가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동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데요. 먼저 보실까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네. 아주 좋아요. 괜찮은데 무슨 문제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네. 걸 먼저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매집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주주의 위치가 되면 주주 제한을 통해서 경영진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가 다시 오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것들을 요구하느냐? 네. 대표적인 것이 역시 배당입니다. 배당을 늘려라. 아주 기본이죠. 그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편이 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달라. 이 밖에도 오너의 전횡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라. 또 내부 거래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바꿔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분 싸움에서 안 되더라도 이런 이슈를 세상에다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목을 받게 되고 다른 주주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성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 씨가 막 이렇게 사람들 모으고 막 캠페인 같은 거 벌이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 거기입니다. 표대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SM 경영권 분쟁 사태도 그렇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행동주의 펀드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3월이니까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네. 올해 주총회는 정말 행동주의 펀드의 주총이다 할 만큼 많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상장 종목에서 활동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2000년대 초반에는 장하성 펀드 외에는 없었는데 2017년만 해도 앞서 말한 그런 행동주의 펀드가 고작 한 3개 정도가 들어가서 입김을 내고 목소리를 냈는데 네. 자, 이제 47개 거의 50곳들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 SM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 밖에도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파트너스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오너 일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좀 디스카운트 되지 않았습니까? 공개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라. 또 KTNG에 또 들어갔던 행동주의 펀드는 거기 이제 담배와 인상공사가 같이 있으니까 네. 인상공사를 기업 분리해가지고 새롭게 좀 가라. 또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결정할 만한 사안을 격축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면 약간 기업 사냥꾼, 먹튀 이런 용어들이 붙은 옛날에 기사들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아까 47개가 늘었으면 최근에 좀 이런 이미지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 당시에는 외국계 액티비스트 헤지 펀드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2004년에는 삼성물산의 헤르메스 펀드라는 곳이 들어왔고요. KTNG에는 칼 아이칸 거의 행동주의 펀드의 대부죠. 이제 들어와서 앞서 말한 주주 제안을 했었고 또 그 외에 삼성물산의 엘리엇 이런 것들이 맞아요.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우리의 인식이 어떻느냐.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회사의 성장이라든가 펀더멘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가만 올려놓고 자신들은 먹튀를 한다.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고요. 당시에 저도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늘 기사의 논조는 이제 그렇게 바뀌었었습니다. 특히 보시죠. 네. 주주 가치 제공과 기업 가치를 훼손하냐.
후자의 방점이 많이 찍혔었고요. 기업 사냥꾼이다. 또 들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기업들을 해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됐었고 부정적인 논조, 우리 한국 기업을 다 망하게 한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최근에는요. 행동주의 펀드가 있는 그런 주식만 바라보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 줬으면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폭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 중에서 보면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그 주식장의 저평가를 좀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까?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한 예를 좀 볼게요. 한국 주식과 뭐 무슨 주식이 있을 텐데 우리 코스피의 상황을 한번 보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먼저 얼마나 저평가됐는가. 2012년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100조. 그러나 지난달 말 2월 28일에 시가총액은 무려 1,900조. 63%가 오른. 사이즈로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자, 그런데 주가를 볼까요? 코스피는 2012년에 2,030, 2023년에 2,400. 고작 18% 올랐고요. 10년 전도 2,000, 20년 전도 2,000.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커졌는데 왜 코스피는 그대로인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업들이 회사들을 쪼개가지고 자신들의 주총, 돈은 끌어오지만 주가는 계속 낮게 유지를 하면서 그런 왜곡과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더 이상 안 찾겠다. 그래서 한번 미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애플과 카카오가 있다고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돌려주고요. 배당도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뭐 대표 플랫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하나의 회사를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계속해서 쪼개기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 목튀 논란도 있었고 구글 같은 회사도 대표적인 자회사가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절대 뭐 물적 분할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개인 투자자가 각성을 했고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서 이 인식도 바뀌고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주가 그래프만 봐도 애플은 이렇게 좀 평탄하게 끝에가 유지되는 높은 상태로 카카오는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경영진 먹튀 논란 있으면 하지 마라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액티비즘, 그렇습니다. 행동주의다. 물적 분할이다, 인적 분할이다. 이제 뭉쳐서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하지 마라라는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까 또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참여한 주식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사겠죠. 행동주의 거기에 참여를 직접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럼 참여한 그 주식에 투자할 때 좀 유의할 점이나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뭐 엘리엇 펀드나 저런 행동주의 펀드에 들어가는 거겠지만은요.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대형 투자자들이 뭉쳐서 하는 헤지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어렵고요. 두 번째 방법.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간 종목을 내가 뒤따라간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고 세 번째는 내가 든 종목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종목마다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이들이 뭘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요. 또 이들이 타당하다. 또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는 뭐 거기에 대한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구하는 게 그 약간 트렌드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투자 조언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게 뭔가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니까 더 배움이 좀 커진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끌 라이프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아침에는 금요일을 원하십니까? 금요일이 빨리 오면 일단은 주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이분을 만나면
금요일이 가까운데 주말이 맞습니다. 가까운데 빨리 이거 보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맞습니다. 되는데요. 다양한 영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바로 이번 주 네. 소개해 주실 영화 첫 번째 첫 영화 번째 뭔가요? 영화 뭐죠? 이 제목만 들어도 약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영화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멍뭉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네. 네, 영상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나랑 결혼해 줄래? 사실 우리 가족이 다 개 치매 알레르기가 있어. 나 어떡해요. 되게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 뭔데? 결혼을 하지 마. 네. 그야말로 천만인 반려 시대예요. 네. 이 내용만 딱 보셔도 나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 멍뭉이라는 작품은 오랫동안 키워왔던 나의 강아지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려는 두 남자의 로드무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와 진국이라는 두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유연석 배우가 연기한 이 민수라는 캐릭터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내가 될 사랑하는 친구와 그 모든 가족들이 개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네.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친구이자 거의 형 같은 친형 같은 진국이라는 인물과 함께 이제 로드무비를 떠나게 되고요. 21년간 키워왔던 룬이와 헤어지고 또 다른 그 강아지들을 만나게 되면서 반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아주 깊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면만 봐도 이제 예쁜 강아지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태현, 유연석 이 두 배우가 그런데요. 두 사람의 따뜻하고 또 유쾌한 그런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맞습니다. 보시면 강아지들의 매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더 캐스팅도 찰떡 캐스팅한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청년경찰 만든 김주환 감독의 작품이에요. 전작이랑 좀 느낌이 다른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작품도 결국 인생의 하나의 목표를 찾아가는 두 청년의 로드무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도 있고요. 김주환 감독이 정말 힘들었을 때 자신의 강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을 관객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도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배우들이 인간 배우들만큼이나 더 크게 대접받았다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박진주, 류수영, 김유정 이런 배우들이 또 만나는 중간중간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는 굉장히 좀 따뜻한 이야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주연 배우들도 배우들이지만 이 화면만 봐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제목에도 아예 그냥 오히려 강아지가 주연이에요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그런 느낌인데 강아지들만 봐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이 영화 보신다면 굉장히 내 얘기 같다라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강아지 배우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30분 이상은 촬영을 하지 않는다든지 너무 어려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아지 배우들의 컨디션을 따라서 촬영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영화의 또 진정성 느껴지는 부분은 유연석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작품 찍고 나서 실제로 유기견 반려견을 한 인생에 맞아들였다고 해요. 네, 그런 마음들이 이 작품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뭐 유기견 입양이라든지 우리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두 배우 차태현, 유연석 님도 약간 강아지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약간 강아지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묵직한 배우들이 모였습니다. 정시 느와르 영화인데요. 영상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이 동네에서는 공천 이꼬르 당선! 이거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 정치는 악마하고 거래하는 기다. 권력을 쥐려면 하든 영혼을 팔아야 돼. 그래, 가보자! 아유,
진 회장님, 이성민 배우께서 이번에는 정치판에 큰 손이 되셨네요. 네. 그분은 큰 손 아니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영화의 제목은 대외비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정치판에 사실은 실세, 순태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자, 가보자라고 얘기했던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는 1992년에 밑바닥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정치계의 좀 건물이 되어보고 싶은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이라는 인물을 맡았어요. 그리고 김무열 배우는요. 그들과 함께 대외비를 손에 넣게 되는 행동파 조폭 필도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에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대외비 문서가 오게 되면서 그들이 권력을 위해서 분화비처럼 달려드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1992년이라는 정치적으로 그 중요한 배경도 그렇고요. 또 배우들의 연기가 모두 약간 실제 인물들을 누군가를 모티브로 한 것 같아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게 실제인가 싶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가요? 실제인가요? 사실은 영화 시작하면 이 작품은 실제 사건과 무관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라는 자막이 딱 뜰 정도로 허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1992년이라는 배경을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2년이 한국 현행 헌법상 처음으로 총선 대선이 같은 해에 진행됐던 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야말로 정치계가 뜨거웠었던 한 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비밀을 쥐고 있는 대외비라는 이 문서가 정말 정치 권력의 욕망이 뜨거운 사람들 손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감독님이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제목은 대외비, 그러니까 더 시크릿, 탑 시크릿이지만 영어 제목 같은 경우는 더 데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마와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도 방송할 때 대외비 많이 있잖아요. 보도하기 전에 막 걸려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비공개 정보가 이 정치와 버무려지면, 범죄와 버무려지면 또 어떻게 그려질지가 정말 궁금해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영화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영화를 소개해 주실 차례입니다. 네, 이 작품은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막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 배우 어디서 봤는데 하실 텐데 바로 미라로 그야말로 스타덤에 올랐던 브랜든 프레이저가 정말 더 몸무게를 엄청나게 키운 거구의 한 남자로 지금 이분? 변신해서 돌아왔습니다. 복귀작입니다. 이 브랜든 프레이저의 이 찰리라는 남자를 연기했고요. 272kg의 거구 때문에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가게 되는 대학 강사 찰리라는 인물이에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10대 딸에게 한 가지 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에세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면 내 전 재산을 너에게 줄게 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단절되었던 가족과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런 작품은 이제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지만 저 배우의 스토리 보시는 게 정말 인상적이죠. 브랜든 프레이저는 이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 거의 몇 시간에 걸치는 이 몸무게를 들리는 특수분장을 해야만 사실 이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실 브랜든 프레이저라는 배우가 굉장히 청춘 스타로 각광받았다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의 깊은 연기적 매력, 연기적 힘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곧 이제 찾아올 아카데미 시즌에도 가장 유력한 남우주연상 후보로 또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트로피들 쫙 휩쓸었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그 브랜든 프레이저가 저도 이제 아까 미라 말씀하신 미라에서 이게 딱 조끼랑 셔츠 딱 팔 걷어붙이고 가르마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막 뛰어가고 뭐 이런 모습인데 몸집이 커진 그런 색다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시상식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좀 배우들이 뭔가 몸무게를 확 늘리고 막 몇 시간씩 특수분장하고 그러면 상 받을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연기한 배우들에게 주목이 되는 것처럼 그 해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체중의 변화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배우는 아무래도 좀 더 강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연상 후보에서 거론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찾아보면 이렇게 이슈가 됐던 배우들이 확실히 트로피를 좀 많이 가져가는 성향이 있긴 합니다. 외모적인 변화, 망침을 주는 아름다운 배우들에 대한 약간 헌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고생한 만큼 복이 온다라는 거를 이 트로피로 배우들에게 돌려주는데 네. 오늘 그래서 찾아본 새 영화가 멍뭉이 그리고 대회비 더 웨일 이렇게 세 편이었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순남님이 지하철 기다리며 시청 중입니다. 또 형준진님께서 학교 가는 버스에서 잘 보고 있어요라고 댓글도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인증샷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자, 덕분에 박혜은 편집장 덕분에 제가 아까 섣불리 금요일에 금요일이라고 당겨왔는데 하셨는데. 그 말이 실수가 아깝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덕분에 네. 주말이 좀 더 기대가 되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네. 골라 보겠습니다. 네. 박혜인 편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상 기온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영하권으로 돌아섰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온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출근길은 다소 춥겠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전북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은 기온에 찬바람도 쌩쌩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조한 공기 탓에 산불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어제 오전부터 건조 경보로 강화가 돼서요.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서 하늘도 활짝 웃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영하 1도, 전주 1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청주 7도, 광주 8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3에서 7도가량 오르겠고요. 이후 쭉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새학기 첫날 이맘때 꼭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 안전입니다. 네, 이 겨울방학 때는 아무래도 스쿨존이 앞이 좀 한산하고 한가하기도 했는데 네. 처음 학교 가는 어린이들 길이 낯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른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특히 더 조심해 주시길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나 제한 속도 지키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렇죠. 물론이고요. 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그리고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니까요. 주정차에서는 안 됩니다. 네, 서울경찰청에서는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스쿨존 앞에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단속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단속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내일은 저희 어김없이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상쾌하세요. 고맙습니다.